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작가는 김유라입니다. 지은이 김유라. 이 책은 2016년에 쓰여진 책이라서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김유라, 34살. 아들 셋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이자 외벌이 남편을 둔 전업주부다. 은행원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멋모르고 시작한 펀드 투자로 큰 돈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전셋집마저 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쫓기듯 이사를 다녀야 했다. 그러다 문득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해졌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약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 6년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으며 아파트 15채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복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짠돌이 카페에 글을 쓰고 선한 부자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부들 사이에 부동산 투자 멘토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살림과 육아에 24시간을 올인하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철저한 자기 관리 속에 끊임없이 공부하며 투자했던 저자의 생생한 재테크 성공기가 담겨 있다. 많은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고 적은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등 부동산 투자 초보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저자는 2013년에 짠돌이 카페에서 개최한 슈퍼짠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의 투자 노하우와 절약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침마당, PD수첩, 꿀가당 등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부동산 전문 강사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에는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이 있다. 프롤로그. 내 인생을 바꾼 부동산 공부. 나는 아들 셋을 키우는 34세 전업주부다. 학창 시절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전업주부이자 현모양처였으니 일찌감치 목표를 이룬 셈이다. 잠깐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다. 연애할 때 앞으로는 혼자만 일해선 살아가기 힘드니 맞벌이를 하자고 남편이 말했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부랴부랴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라 리포트는 베껴내기 일쑤요. 시험 때는 커닝페이퍼 만들 성의조차 없는 위인이었던지라 구직 활동이 수월했, 수월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운 좋게 은행에 취직을 했다. 부부가 둘 다 돈을 버니 이대로만 간다면 금세 부자가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의 직장 생활은 1년도 안 돼 끝이 났다.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가 말하길 유산의 위험이 높다며 종일 누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행 일이란 게 화장실 갈 짬도 내기 힘들고 식사도 교대로 서둘러 마쳐야 하는 판이어서 일을 계속하기는 무리였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는 아이를 못 낳겠다 싶었다. 결국 퇴사를 했는데 조심하노라고 했음에도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다. 상실감과 죄책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내가 딱했는지 남편은 내가 몸을 추스리길 기다려 여행도 함께 가고 맛집도 알아봐 데리고 가는 등 참담한 시간을 견디도록 신경 써주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삶이 시작됐다.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 위를 뒹구는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임신을 했고 2008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해에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알뜰히 모아 몽땅 펀드에 들이부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말인가. 결국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해지했다. 그러나 고작 1년 뒤 코스피 지수는 다시 1900선까지 상승했다. 이토록 빨리 회복될 줄이야. 팔지 말았어야 했다. 울고 싶었다. 당시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가마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0년에는 한 해 만에 전세가가 무려 7천만 원이나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집을 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으며 집값은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세간의 말들 때문이었다.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진작 집을 샀다면 젖먹이 데리고 이사 다니는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뼈저린 후회가 몰려왔다. 이 모든 일이 나에게는 불가사의였다. 명색이 은행원 출신이건만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무조건 저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펀드에 넣어두면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줄 알았다. 심지어는 저축을 하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도 했다. 당신은 신용 등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 건 대출을 받을 때나 필요할 것일 테고 나는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다 펀드가 반토막이 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다. 게다가 나는 엄마였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내 집 마련도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제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려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무엇보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한 내 펀드가 왜 반토막이 났는지 알고 싶었다. 내 아이를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그렇게 나의 공부가 시작되었다. 집안일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대부분 시간을 책을 읽고 경제 기사를 체크하고 재테크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데 썼다. 물론 젖먹이를 안거나 업은 채로 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동굴 속 같던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하나 의문이 풀려나갔으며 그와 함께 이전에는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렇게 공부에 속도가 붙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공부였다. 의식 없던 학창 시절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재미였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내가 부럽다고 말한다. 엄청난 행운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젊은 날에 이것저것 투자해서 자잘한 실패를 거듭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부동산이었을 뿐이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직접 투자하고 싶어 몸이 닳기도 한다. 주식 관련 책을 보면 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환율에 관한 책을 보면 환투자를 하고 싶고, 경매 관련 책을 보면 경매를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와 금도 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준비 없이 급하게 한 투자는 예외 없이 실패했다. 여타 투자와는 달리 부동산에서는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면 고수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 길은 딱 하나, 바로 공부다.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급한 마음에 덜컥 투자부터 했더라면 나는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다. 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투자로 이끌게 마련이다. 공부로 내공을 쌓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휩쓸리기도 쉽다. 누가 어느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다라는 말에 주가나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컨설팅 업자의 권유에 팔랑귀가 된다. 부와 내동하지 말고 오직하게 공부해야 한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마음을 공부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종잣돈부터 다시 모아야 하므로 성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떤 이들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지난 6년간 나는 쉬지 않고 공부했다.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공부했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법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법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바이오로 100세 시대인데 조급해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몇 년 공부에만 집중한 뒤 투자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 책 읽고 인터넷을 뒤졌고 아이를 업고 부동산 현장 조사를 했으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임대 놓을 집을 직접 수리했다.
그 경험담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나처럼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동산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쉽게 썼다. 이 역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내가 접한 투자 관련 책의 저자가 대부분 남자였고 내용도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집은 여자의 영역이며 그러하기에 부동산은 주부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이다. 이 책을 읽은 당신도 부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엄마가 되기를 소망한다. 챕터 1. 아이 셋 주부에서 월세 받는 여자로 17페이지입니다. 전세가가 미쳤다. 부동산은 끝났다더니 어려서부터 전업주부가 꿈이었던 나는 대학 시절 만난 지금의 남편과 2006년 24살 때 결혼했다. 남편도 나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터라 시가의 도움으로 대전에 8,5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접 살림을 차렸다. 도어락도 새로 달고 내부 수리도 좀 하고 신혼집답게 예쁘게 꾸민 아파트에서 첫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월세로 전환하려 하니 계속 살 작정이면 다달이 50만 원을 내고 아니면 나가라는 통보였다.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가 2년이 채 안 돼 3,500만 원이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계약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겠구나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지라 당황스러웠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기에 직접 꾸미고 틈나는 대로 쓸고 닦아 늘 반짝거리던 집이었다. 이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해야 했다. 집이 깨끗하고 예뻐 다음 세입자가 단번에 들어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간 곳은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세가가 1억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올랐다. 둘째를 임신 중이던 나는 더러 겁이 났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첫째와 젖먹이를 데리고 또 이사를 가야 하겠구나. 그러지 않으려면 남은 1년 안에 7천에서 8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온단 말인가.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만큼이나 오를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미친 전세가였다. 당시 대전은 전세가 매우 귀했다. 대전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다들 전세가 없다고 난리였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세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금을 넣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계약금부터 넣고 집을 보러 갔더니 집 상태는 엉망이고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줄 생각도 없다. 속이 쓰리지만 워낙 전세가 귀하니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넘쳐났다. 내 친척 한 분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와 집을 보러 나섰는데 도중에 다른 사람이 계약했으니 올 필요 없다는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고 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2006년에 집을 샀어야 했다. 그때 집을 사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는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말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로 전세로 집을 얻은 것인데 서울은 상황이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지방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다. 2006년이 아니라면 월세를 낼 수 없어 이사를 선택한 2008년에라도 집을 사야 했다. 그때는 펀드가 반토막 나기 바로 직전이었다. 당시 펀드를 환매해 전세 보증금에 보탰다면 각종 공공기관이며 대형 쇼핑시설, 넓은 공원이 자리하고 학군도 좋은 대전 둔산의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반토막이 낸 내 펀드. 펀드 투자를 시작한 것은 은행에 근무할 때였다. 전업주부가 꿈이었지만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스펙도 능력도 없던 내게 직장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줄 리 만무했다. 이것저것 뒤지던 어느 날 취업 사이트에서 국민은행 계약직 모집 공고를 보고 별 기대 없이 지원서를 넣었다.
워낙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했지만 일자리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대전에서도 지원이 가능해 일단 지원해 본 것이었다. 그런데 서류 전형에 덜컥 합격해 면접 시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선 입고 갈 정장이 없었던 터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3만 원짜리 정장 한 벌을 구입했다. 면접 지원금으로 3만 원이 나온다니 불합격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그러고 나니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가 숙제로 남았다. 공대 출신인데다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했던지라 경제나 금융에 관해 아는 게 없었다. 고민 끝에 결국 국민의 CM송인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을 외웠다.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노래라도 부르자고 나름대로 면접 시험 대비를 한 것이다. 면접장에 도착해보니 무슨 스튜어디스 면접인가 싶을 정도로 키 크고 예쁜 지원자들이 수두룩했다. 그 속에서 나는 단체 면접을 기다렸다. 이윽고 차례가 되자 면접관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나는 다짜고짜 노래부터 불렀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라입니다. 휴대전화 판매 왕인 어머니를 닮아 영업 잘하겠다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국민은행에서 제 영업의 꿈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텔러 1기로 입사했다. 첫 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세금을 제외하고 160만 원이 조금 넘었다. 대신 1년에 여러 차례 성과급이 나왔고 보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원의 상여금도 나왔다. 은행 입사와 거의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남편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다. 역시 함께 돈을 버니 좋았다. 우리 부부의 수입 350여만 원에서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만 쓰고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했다. 1년이면 원금만 3천만 원. 이대로 가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의 월급도 계속 오를 테니 걱정할 게 무엇인가. 게다가 남편이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했기에 우리 부부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돈 쓸 일도 없었다. 당시 펀드는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펀드 상품이 대유행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면서도 삼성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일본 등 해외 펀드,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에 돈을 넣었다. 특히 중국 펀드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놀라웠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만 원씩 오르기도 했다. 당시는 금리가 지금처럼 낮지 않았음에도 적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중국 펀드에 열심히 돈을 넣었다. 그랬던 펀드가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오른다던 그 펀드가 정확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열심히 맞벌이하고 열심히 절약한 일 모두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것이다. 아, 반토막이 나기 전에 손절매해 집을 샀어야 하는데. 미친 듯이 치솟는 전세가 때문에 사는 일이 불안해지니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전세가가 하루가 멀다고 뛰는 게 눈에 보였다. 그조차도 물량이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뱃속에 둘째를 품은 채 또다시 이사를 했다. 아파트 대신 전세가가 훨씬 저렴한 빌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가 1억 1천만 원을 주고 살았던 그 아파트에 다음 세입자는 1억 8천5백만 원을 내고 들어왔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난 공부에 미치기로 했다. 공부 혐오증이 있던 내가 책을 잡은 이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세가는 왜 이토록 미친 듯이 오르고 승승장구하던 펀드는 왜 삽시간에 반토막이 되었을까? 2천을 돌파했다고 레벨업이니 어쩌니 요란하던 코스피 지수는 왜 한순간에 900선까지 고꾸라졌을까? 왜 고배당 펀드건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건 간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폭락했을까? 주가 하락이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라는데 미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은행원 출신으로서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앵무새처럼 펀드 권유를 읊어대던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코스피 지수가 천일 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환매했건만 1년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었다. 1년만 더 가지고 있어서도 수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상, 주가가 오로지 상승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경제에 대해 개념이 없어도 주가는 원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펀드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하락했으니 다시 상승할 것이다.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니 묻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생각했다. 적어도 지수가 500에서 600포인트 빠질 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1000포인트가 빠지면서 정확히 반토막이 나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망했구나.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시 회복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경제 기사를 봐도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말해줄 뿐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2000에서 1000으로 하락률은 50%지만 회복하려면 50%가 아니라 100%가 상승해야 한다. 100% 상승,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면 파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만에 가격이 회복한 것이다. 지수가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전세가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일까?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산다면 언제 사야 할까? 궁금증이 끝없이 밀려왔다. 위기의식도 덩달아 몰려왔다. 호벌이에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 다니느라 바쁘고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미혼이라면 혹은 아이 없이 남편과 나뿐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나는 엄마였다.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는 싫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해야 하는 성격이라 도서관에 가서 경제서들을 잔뜩 빌려와 그날부터 홀린 듯이 읽기 시작했다. 낮에 혼자 누워서 자는 법이 없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읽었고 포대기로 들러엎고 집안을 걸어 다니며 읽었다.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했던 사실을 알아가는 뿌듯함과 놀라움으로 힘든 줄도 몰랐다. 아이 없고 독서 삼매경. 밤이면 아이를 재우고 나서 또 책을 읽었다. 한 번 잡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많이 읽은 날은 하루에 5권을 읽기도 했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어떤 날은 경매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 거기서 받은 경매 사이트 무료 쿠폰으로 밤새 전국의 경매 물건을 둘러보다가 아침을 맞기도 했다. 억지로 하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에 눈을 떠가는 기쁨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한 것이다. 평생을 공부와 담쌓고 살아온 나였다. 장래 희망이 전업주부였으니 굳이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성을 몰랐으니 재미도 느끼지 못했다. 의뢰에 가야 한다기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리포트 한 장 내 힘으로 작성해 본 적 없을 만큼 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학생이었다. 리포트는 항상 수업 시작 직전에 친구들 것을 대충 베껴서 제출했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서 시험 전날조차 책을 들춰보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나를 부모님은 먹고 대학생이라고 불렀다. 공부보다는 노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돈 쓸 일이 많아져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다.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는데 결국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크게 꾸중을 들었다. 그때 부모님 말씀이 이랬다. 지금 네가 1시간을 일하면 2천 원을 벌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1시간에 2만 원, 아니 20만 원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던 내가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와 펀드 손실을 만회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텔레비전도 끊었다. 결혼과 퇴사와 유산과 출산을 겪는 동안 나의 유일한 취미는 텔레비전 시청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을 무척 좋아했다. 심지어 수능 치르기 일주일 전에도 가을 동화를 보면서 송혜교의 빙의하여 사랑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다. 임신 중에도 소파에 드러누워 밤새 케이블 채널을 돌릴 만큼 텔레비전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매일 너덟 시간씩 평생 텔레비전을 봤지만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에 광고를 수백 개씩 본다고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까지 챙겨본다고 드라마 대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제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보다 내일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훨씬 더 많아지고 1년 전에 어렵다고 덮어두었던 경제서를 오늘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장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 이것도 장담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엄마의 투자 공부법. 왜 다들 살림과 육아에 올인할까? 요즘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방법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오래된 발명품인 책을 제일 선호한다. 드리는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읽기이기 때문이다. 듣기는 효율이 그리 높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듣기가 맞지 않았다. 너무 느렸다. 책을 한 권 읽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같은 분량의 정보를 듣기로 얻는 데는 사흘이 넘게 걸렸다. 게다가 아이 엄마라서 동영상을 보거나 강의 파일을 듣는 방법으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리 때문이었다. 첫째는 19개월까지, 둘째는 18개월까지, 셋째는 16개월까지 모두 젖을 먹여 키웠다. 아이들은 밤중에도 몇 번씩 깨는데 특히 첫째는 밤중에 서너 번씩, 많게는 10번씩 깨곤 했다. 아이폰을 이어폰을 이용하면 자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다 깬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듣기보다 읽기를 선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자다 깬 아이들을 다시 재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한 손으론 책장을 넘길 정도로 나는 책이 좋았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궁금증이 풀리면 IMF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가 궁금해졌다. 화폐 전쟁을 읽고 금융의 역사를 알게 되면 금리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금리의 역습을 읽었고 금리의 역습을 당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져 왕비 재테크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독서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나중에는 사회, 과학, 보전, 인문 분야의 책도 읽게 되었다. 책 한두 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식구 수대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내 카드로 5권, 남편 카드로 5권, 아이 카드로 5권, 이렇게 한 번에 10권 이상씩 책을 빌려다 봤다. 도서관에 가면 황홀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책이 있고 나는 필요로 책을, 필요한 책을 얼마든지 빌려다 볼 수 있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있고 도서관에는 책 읽는 사람만 있다.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도서관 옆으로 이사 가는 것이 소원일 만큼 도서관이 좋아서 틈나는 대로 갔다. 마트에 갈 때도 나는 책 코너로 달려갔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본 다음 나를 데리러 오곤 했다.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마트 가는 시간뿐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까웠다. 나도 한때는 산후조리원 동기나 이웃의 아이 엄마들과 하루가 멀다고 어울렸다.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다. 이웃 엄마들과 키즈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소비했지만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남는 것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어서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 일상적인 잡담,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모이면 어마어마해진다. 다들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 게 사실이다. 책에 푹 빠지고부터는 시간도 없었거니와 굳이 엄마들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려 애쓰지 않았다. 아이 키우는 주부는 사람 한 번 만나려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나 아이가 없는 주부보다 신경 쓸 일, 미리 챙겨 놓아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는 또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감정 소모도 적지 않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괜히 기가 죽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울해지기도 한다. 인간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보다는 훗날 부자가 되어 비싼 밥을 사는 당당한 나의 미래를 떠올리거나 그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편이 낫다. 전업주부는 육아에 치이고 살림에 치이느라 공부할 물리적인 시간도 심리적인 여유도 없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집안일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집안을 쓸고 닦는 일보다는 아이와 놀아주는 일이 더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제 공부였다. 전업주부들은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살림을 소홀히 하면 의무를 팽개치는 것 같고 남편 보기도 미안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업주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집을 쓸고 닦는 일부터 한다. 하지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 저녁 근사한 밥상을 차린다고 해서 장래가 밝아지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몽땅 집안일에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청소는 30분 내로 뛰어다니면서 했고, 설거지도 시계를 봐가며 10분 내로 해치웠다. 음식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고민한 후 칼을 들었다. 자연식품을 구매하되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는 피했다. 이를테면 다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콩나물보다는 두부와 청국장을 먹는 시기였다. 다행인 것은 그런 나를 남편이 이해해 줬다는 것이다. 집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나를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남편은 대전에 8개 도서관을 순회하며 책을 빌려오고 반납하는 일을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지원자이기도 했다. 시간 관리에 목숨을 걸어라. 남자들은 아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지만 사실 주부에게는 시간이 없다. 집안일은 열심히 해도 별 티도 나지 않을 뿐더러 하자고 맘먹으면 정말 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시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버리다시피 했다. 자기 전에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일과 중 지연되는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할 일은 이미 충분하다가 나의 신조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 플래너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가 셋에 남편도 나도 맞이어서 부모님도 챙겨야 하니 기억해야 하는 집안 대소사가 많다. 워낙 머리가 나쁜 데다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플래너를 구입해서 그날의 일정을 모두 적는 버릇을 들였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시간 관리에 정말 효율적이다. 시간대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ABC로 우선순위를 표시한 다음 실행을 완료하면 해 나가는 방식이다. 갑자기 누가 놀러 가자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오늘의 계획이 틀어진다. 그렇다고 내일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내일은 또 내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플래너에 적혀 있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 애썼다. 플래너와 함께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부자 노트다. 책에서 알게 된 중요한 내용을 옮겨 놓기도 하고 의문점은 적기도 한다. 관심이 가는 부동산 정보도 적고 새로 생긴 경제 정책에 대한 내 생각도 기록해 둔다. 나의 목표도 상세히 적어 놓는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시간이 흐르고 나면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됐다.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때부터 부자 노트를 열심히 썼다. 신생아는 대부분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므로 책 읽을 시간이 많았다. 셋째를 낳고서는 매일 새벽 2, 3시까지 부자 노트에 필기를 해가며 공부했다. 출산 직후라 손가락 마디가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첫째와 둘째 산후조리 기간에는 늘 졸리고 피곤했는데 이때는 낮잠도 전혀 자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는 것이다. 공부에 빠지니 달라진 것이다. 책은 분명 인생을 바꾼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라. 책의 숲에서 돈의 길을 찾다. 둘째가 어느 정도 크면서 첫째와 둘째가 모두 어린이집에 가니 집에는 셋째만 남았다. 셋째는 아직 젖먹이라 손이 덜 가 아이가 둘일 때보다 오히려 공부하기 좋았다. 이때부터 더욱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 그렇게 읽은 책들을 통해 은행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자본주의 시스템과 화폐의 비밀을 알게 되고 경제의 큰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펀드가 왜 반토막이 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얄미울 만큼 빨리 회복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어느 한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대전에 있는 내가 미국 채권도 살 수 있고 브라질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 되네 만에 시끄러웠던 것은 그렇게 되면 그리스에 투자한 이들의 손해가 막대해지고 다른 나라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고 금리도 낮다. 미국도 일본도 제로 금리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이나 소위 후진국으로 가는데 그런 나라들은 불안하고 리스크가 크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안전한 편이다. 이율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고 잘 돌아가는 기업들도 꽤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은 메리트가 없어진다. 미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굳이 리스크를 안고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 시장은 당연히 주가 폭락을 겪게 되고 주식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면 개인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와 같은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1998년 한국의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는 왜 그렇게 빨리 회복됐을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것은 유동성이 개선되어서이지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었다. 이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또 다른 문제 요소가 있는데 유동성이 과해지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듯이 어딘가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 저성장 시대인데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돈을 찍어내고 돈이 흔해지니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예금 이자가 제로에 가까워진 상황이라 앞으로는 월급 모아 꼬박꼬박 저축만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금리도 매우 높았다. IMF 시절에는 금리가 20%에 달하기도 했다. 중학생이던 1998년 세뱃돈 20만 원을 20% 이율의 정기 예금에 넣었었다. 만기가 되었을 때 거저 생긴 이자가 얼마나 가슴 떨리게 기뻤던지 봉투를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했던 기억이 난다. 1억 원을 넣어 놓으면 연 2천만 원이 생기니 빨리 어른이 돼서 큰 돈을 은행에 넣어 두겠다는 야무진 꿈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축만 열심히 하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다. 부동산이 안전한 이유.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와 경제의 흐름을 알게 된 후, 더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난 후라 주식 투자를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하필 작전주를 매수하는 바람에 주가 폭락의 거래 정지까지 맞았다. 그러고 나서도 인버스 상품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 주가가 내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외 악재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이 기침만 한번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한다.
북한이 포 한 번만 쏴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기업조차 주가가 뚝뚝 떨어진다. 결국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도 달러 투자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마침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다기에 유모차를 밀고 40분을 걸어 찾아갔다. 그런데 창고에서 막 구입하려는 찰나 아침보다 환율이 5% 이상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아까 예약한 가격과 다르다고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환율은 수시로 변한다는 대답뿐이었다. 물론 창구 직원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성미라 달러를 사서 달러를 사서 비교적 이자가 높은 외환 예금 통장에 넣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왜 환율이 갑자기 올랐는지 궁금해 기사를 검색해 봤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자 정부에서 환율 방어했다는 게 아닌가.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예상과 달리 환율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고 얼마간 추세를 보다가 매도했다. 결국 살 때와 팔 때의 환전 수수료만 날린 셈이니 달러 투자는 실패였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경제서들을 읽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안 먹고 안 입고 알뜰히 돈을 모아봤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는 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때는 2011년 봄, 금값이 많이 올라 있었다. 그때만 해도 왜 오르는지는 몰랐고 금이니까 오르려니 하는 생각만 했다. 결혼할 때 산 남편의 순금 목걸이가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 당장 금을 사러 달려갔다. 1돈당 20만 원의 순금을 구입해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후 금값은 최고 25만 원까지 가더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2016년 현재는 19만 원 정도 한다. 이처럼 달러와 금은 계속 변동성이 너무 컸다. 또한 금은 시세가 실물금이 아니라 미국의 금 중개 기관 키콧에서 산출하는 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변동성이 큰 투자를 몇 번 해보고 나니 부동산이 얼마나 안전한 투자처인지를 깨닫게 됐다. 특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은행에 가서 달러당 금을 사려고 하니 담보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대출을 해주겠는가? 하지만 제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담보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은행이든 얼씨구나 하고 돈을 빌려준다. 부동산은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다. 요즘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에 달하는 등 전세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식처럼 2억 원짜리가 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난다거나 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가치는 영원히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열심히 투자하지 않았을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 전 시골 땅값은 평당 몇천 원이었고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도 몇백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토록 땅값, 집값이 싼데 왜 쓸어 모으지 않은 것일까? 물론 우문이고 답은 간단하다. 수입이 몇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집을 사려면 오랜 기간 저축을 해야 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이해한 일부 현명한 사람들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버스 요금이나 짜장면 같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월급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른 것이 아니다.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높던 IMF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높아 대출금리 역시 높았지만 소득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기업이 잘 되니 급여 인상도 원활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올랐다. 하지만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오르는 부동산만 오른다.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상품에 한해서 오른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유행과 소비에만 관심을 둔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찾았다. 금을 캐는 마음으로 정보를 캐라.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경제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던 나는 부동산이 내게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고부터는 부동산 관련 책을 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부동산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는 최근에 나온 책을 골라 읽기 시작했다. 매달 남편 이름으로 두 권, 내 이름으로 두 권, 총 네 권의 희망 도서를 신청해서 신간을 읽었다. 기저귀 값조차 벌지 못하는 전업주부였기에 1만 4천 원이라는 책값도 큰 부담이었다. 저자 특강을 들으러 가서 사인을 받을 요량이 아니면 감히 새 책을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희망 도서를 신청하며 신간을 읽다가 온라인 중고 서점을 만나면서부터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니 서점에서 책을 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셈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세계 경제 흐름을 아는 데에는 10년 전 책이든 5년 전 책이든 모두 도움이 된다. 또 한 권으로도 저자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농축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책처럼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 절판되어 구할 수 없을 때면 중고 서점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 읽어라.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는 투자에 나서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책은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책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간이라 해도 최소 6개월에서 몇 년은 지난 정보와 스토리가 담겨 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6개월은 예전에 몇 년에 맞먹는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갈수록 강해졌다. 이는 굳이 투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당연히 샘솟는 열망이라 생각한다. 한 분야의 책을 깊게 읽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궁금한 점을 묻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지 않는가?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거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나는 아이 엄마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방법을 찾다가 우선 깊게 읽은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저자는 물론 다른 독자들과도 소통하기보다 저자의 강의 정보를 접하게 됐고 강의를 들으러 직접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렴하고 쉬운 강의부터 들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 과외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듯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야여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강의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예습도 열심히 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부자 노트에 적어 열심히 복습했다. 강의를 찾아 듣다 보니 무척 유용한 방법을 알게 됐다. 책이나 인터넷에 오픈된 정보보다 희소 가치가 있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날로 한정되긴 했지만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고 나서는 수강비로 지출되는 돈을 메우기 위해 더 치열하게 아끼고 절약했다. 한 달짜리 강의를 들으려면
대개 수십만 원이 필요했다. 혹벌이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남편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었다. 투자하는 셈 치고 도와줘요. 앞으로 그 몇 배를 벌 테니. 강의라는 것이 한번 듣기 시작하면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심화 과정을 듣거나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등 끝이 없었다. 총 5회에 100만 원이 드는 토지 투자 강의도 들었다. 생활비는 아껴도 강의를 듣는 내용은 아끼지 않았다. 강의를 들을수록 우물한 개구리가 점점 더 넓은 우물로 옮겨가는 느낌이 들었고 점차 자신감도 붙었다. 댓글에서 발견한 MB의 선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 인터넷 공간이 매력적인 까닭은 무엇보다 시간적,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밤중이든 이른 아침이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투자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한층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크나큰 이점이었다. 내가 가입한 경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는 100개가 넘는다. 새로운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신세계가 펼쳐지는 듯 해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의 경험을 접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자극이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었다. 이를테면 2014년만 해도 이유 전월세 대책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몇 달 지나지 않아 7 이상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 고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커뮤니티들이었다. 정책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기에 책은 한 박자 늦다. 현대인은 이제 9시 뉴스도 기다리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에 뜨는 뉴스가 훨씬 빠를 뿐 아니라 댓글을 통해 여론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사는 투자자라면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따끈따끈한 정보를 수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 내가 처음 가입한 재테크 커뮤니티가 텐인텐이었다. 맞벌이 부부 10년에 10억 만들기에서 텐인텐인데 80여 명, 8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만큼 유익한 정보가 무척 많았다. 나는 1년 이상을 이곳에 집중해서 올라오는 전체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투자에 성공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보통 한 개의 게시글을 보는데 1분이 걸린다. 댓글 수가 많은 게시글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는데 그러면 1시간에 60개를 볼 수 있다. 매일 1시간에 60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는 셈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험상 시간 날 때 틈틈이보다는 아예 작정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목표를 잡은 뒤 집중하는 게 효과가 높았다.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몰랐던 정보나 중요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자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가 따로 공부해서 개념을 잡았다. 처음에는 주식, 부동산 등 경제의 흐름을 회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통해 읽었다. 우문현답이라고 질문을 시원치 않은데 수준 높은 답변을 해주는 고수들이 많아 특히 댓글을 열심히 읽었다. 성실한 댓글이 금방금방 달리기 때문에 나도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방의 글을 보다가 MB의 선물을 받으셔야죠 라는 댓글을 발견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인 다주택자 한시적 소득세 완화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평생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금은 1년 이상 보유 시 일반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집이 여러 채면 양도세가 50%씩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 중개 수수료, 양도세를 빼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다.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주택자가 되기를 꺼렸고 투자하고 싶은 곳이 생겨도 꾹 참았다. 그런데 2009년부터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3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다. 내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믿지 않으셨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사실이었다. 재확인을 위해 다음날 아침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다주택자 한시적 소득세 완화 특례법에 대해 궁금해서요. 정말 이 기간에 집을 사서 2년을 보유하면 평생 일반 과세인가요? 100채를 사도요? 대답은 그렇다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렸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파트에 투자한 아파트에 최대한 많이 투자해야 한다. 나는 바로 아이를 얻고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기사보다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읽었다.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실에 관한 정보는 물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어떻든 간에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어떻게 분석하고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살기에 무척 좋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데도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세입자들이 많을수록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 역시 동반 상승한다. 커뮤니티, 강의, 책, 이 세 가지로 나는 고3 수업생보다 더 독하게 공부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에 뒤처지는 것은 돈을 잃는 가장 쉬운 길이고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서운 일이다.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하라. 부동산 투자는 심리학이다. 대부분의 엄마가 그러하듯 나 역시 임신을 하면서부터 육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타고난 내 능력과 인성으로는 훌륭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마음에 새겨가며 읽었다. 미리 공부를 해둠으로써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다. 낫지 않는 아토피를 달고 사는 아이들, 몸뿐 아니라 마음이 병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부터는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해답은 책 속에 다 들어 있었다. 나는 책에서 읽은 대로 응용도 해가면서 아이들을 대했다. 이제는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할지 눈에 훤히 보인다. 내 인생의 심리학이 도움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물론 부동산 투자에도 뜻밖의 큰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 투자는 물건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 한 채만 하더라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부터 매도자, 세입자, 수리업자는 기본이고, 때로는 공무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수장까지 만나야 한다. 그때마다 상대의 심리를 탐색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미안해하게 만들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다. 내가 투자한 집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으려 하는데 세입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 타협이 안 되니 나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 계속 살고 싶은 것이다. 맞벌이라 저녁에만 집에 있어요. 주말에는 친정에 가야 해서 안 돼요. 며칠 여행을 가요 등 계속 핑계를 댄다. 이렇게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 없다. 집을 사거나 팔 때도 마찬가지다.
집을 매수했는데 때맞춰 전세를 놓지 못하면 잔금을 못 내게 될 수도 있다.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지인 한 분이 실제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 나는 세입자에게 각기 다른 과일로 세 상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했다. 제 집이니 제가 보여줘야 하는데 저 대신 보여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과일을 보냈어요. 조금밖에 못 보냈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게 애를 먹이던 사람이 다음날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집 열쇠를 맡겼다고 한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나도 반드시 무언가를 주게 되어 있다. 화장품 외판원이 와서 샘플을 계속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미안해지게 마련이다. 그 미안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마케팅의 포인트다. 그래서 세입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육아를 위해 읽었던 심리학 서적들, 그리고 매 순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둔 덕분에 나는 세입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먼저 이해하고 한 발 양보하며 낮은 자세로 세입자를 대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며 자존심을 세우는 남자보다는 유연성 있는 여자의 감정이 이런 데서 잘 발휘된다. 확신하건대 아파트 투자는 여자가 더 잘할 수 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라. 한 가지 더 세입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같은 말들을 늘 첫머리에 붙인다. 번거롭고 힘든 것에 대해 집주인이 이미 알고 미안해하고 있으니 세입자는 오히려 머쓱해져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나온다. 이처럼 상대방이 불만이나 고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선수를 치는 것이다. 특히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집을 보여주는 기간이 길어질 때는 그 수고로움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보여주는 건 짜증스럽고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그 고충을 헤아려주고 미안해하면 한결 마음이 풀린다. 육아서에도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모든 인간관계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도 세입자를 배려해서 이야기한다. 만약 전세 만기 시점이 겨울쯤이라면 봄방학 때를 이삿날로 잡는다. 대개 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인 봄방학 때가 이사하기에 가장 좋다. 자녀가 있는 세입자는 물론 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그때쯤 미리 집을 얻어놓는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요. 봄 방학이 이사하기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 계약 만기는 1월이지만 2월 봄방학까지 사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는 분께 보증금을 받아야 하니 날짜는 협의해서 꼭 맞춰주시고요. 물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실제로 봄방학이 이사철이므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모두 편하다. 그리고 모두가 편하게 해주어야 잔금 맞추는 일 등 집주인도 편하다. 하지만 나조차고가 아니라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래야 세입자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집을 사거나 팔 때도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아파트에 처음 투자하던 28살. 나는 집을 보러 가서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와, 집이 진짜 좋아요.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햇볕이 잘 들어 밝고 환한 집이었다. 이 집이 아니면 절대 사지 않으리. 정말이지 마음에 쏙 들었고 나는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쌌다. 그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대 가운데 최고가였다. 나는 가격 얘기를 꺼냈다. 그것도 부정형으로. 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요. 1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사고 싶어 안달이 났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마당에 누가 깎아주겠는가? 지금은 집을 보러 가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웃지 않는다. 경직된 표정을 짓고 흠을 찾는다. 속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사고 싶어 마음이 조급한데 겉으로는 사고 싶다는 티를 절대 내지 않는다. 500만 원쯤 깎을 수 있겠다 싶으면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1000만 원을 1000만 원쯤 깎을 수 있겠다 싶으면 2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부동산 투자는 심리다.
매도자는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해서 집을 팔고 매수자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집을 판다, 산다. 뉴스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든 나쁘다고 말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이다.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가 꺾여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오른다는 심리가 있으면 팔려는 사람은 적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그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나는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다. 예를 들면 땡땡 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열이면 열, 사도 괜찮아요, 사세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매수 심리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지 말라는 댓글의 비중이 높으면 매수 심리가 꺾였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이제 끝났으며 한국도 일본처럼 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걸러서 듣는다. 일종의 자기 위안에서 나오는 말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 심리는 지역별로 읽어야 한다. 아파트를 살 때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아파트를 사라. 그래야 많이 깎을 수 있다. 반대로 팔 때는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팔아라.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대중보다 늘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은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법 역시 사람들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알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챕터 2.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 61쪽입니다. 절약, 리스크 없는 유일한 투자. 울트라 슈퍼 짠순이의 탄생. 펀드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을 날린 후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우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가졌고 집중해서 파고들었다. 다시는 돈을 잃고 싶지 않았다. 현명한 투자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러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남편의 월급으로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에 부쳤다. 들어오는 돈이 한정적이라면 나가는 돈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장 먼저 짠돌이 카페라는 커뮤니티에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정독했다. 그렇게 절약의 노하우를 습득해 갔다. 돈을 아끼는 내 첫 번째 방법은 돈을 쓸 때 내가 돈을 써서 상대방이 부자가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대형 할인점에서 날아온 전단에 복날 생닭을 저렴하게 판다는 정보가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 닭 한 마리를 산다. 닭 옆에는 인삼, 대추, 찹쌀 등 삼계탕 부재료도 진열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개 닭 사러 왔다가 주재료보다 비싼 부재료도 하나씩 집어든다. 할인점 측에서도 그걸 노리는 것이다. 나도 사고 싶지만 전단의 특가로 나온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면 상술에 휘말리는 셈이라 꾹 참는다. 미꾸라지를 무료로 잡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할 때도 미꾸라지만 잡아 비닐에 잔뜩 담아왔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미꾸라지도 잡고 다른 것도 사기를 바랐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는 것이다. 내가 돈을 씀으로써 상대가 부자가 되는 배 아픈 상황 말이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는 이 물건이 없으면 죽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1,000원짜리 물건 하나도 함부로 사지 않았다. 아이들 옷은 여기저기서 물려받아 입혔고 정 옷이 없을 때는 한 상자에 2만에서 2, 3만 원 하는 헌 옷을 사서 입혔다. 남편과 나도 친지나 이웃들이 버리는 옷을 얻어 입었다. 동생이 버린 낡은 레깅스를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녔고 운동화 한 켤레를 몇 년이나 신었다. 복장의 자유는 전업주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 친정이나 시가에 가면 싸주시는 것은 무조건 감사히 받아왔다. 말린 고사리며 호박, 시래기, 무말랭이 등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얻을 때가 제일 기뻤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해남의 시가로 김장을 하러 갔다. 몸도 무거운데 올 필요 없다고 김치는 택배로 붙여주만 하셨지만 나는 기꺼이 먼 길을 감수했다. 직접 가면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말이다. 해남의 배추밭에는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은 배추가 잔뜩 버려져 있었다. 나는 마대에 배추를 가득 담아 트렁크에 싣고 와서 반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두고두고 먹었다. 배추나물, 배추 된장국, 배추전, 배추쌈, 배추찜, 배추 겉절이, 배추 샐러드. 외식은 삼갔지만 어쩌다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한 두부 전문점으로 갔다. 영양도 풍부할 뿐더러 비지를 공짜로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두 봉지, 남편이 두 봉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비지전이나 비지찌개를 해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은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생각나면 꺼내 먹었다. 또 아이들이 있으니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었다. 고기를 먹을 때에는 삼겹살보다 싸고 기름기도 적은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돼지 껍데기를 애호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닌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을 실감했을 정도로 궁상맞은 생활이기는 했다. 한겨울에도 목욕할 때가 아니면 온수를 쓰지 않았고 웬만해선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주워오는 것은 있어도 버리는 것은 없었다. 종이나 옷가지가 모이면 고물상에 2,000원, 3,000원을 받고 팔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동화책과 장난감을 주워다가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 반찬을 따로 해준 적도 없다. 덕분에 세 아이가 모두 시골 밥상을 좋아하는 식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배추김치는 물론 파김치와 갓김치도 잘 먹고 돼지 껍데기도 맛있게 먹었다. 그까지 돈 몇 푼 아끼려고 아이들 데리고 참 불쌍하게 살았구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또 결코 그까지 돈 몇 푼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저축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0만 원이다. 12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이율 3%의 예금에 1년간 4천만 원을 넣어두어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나는 아파트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돈 아끼다가 맞이한 기회. 나는 절약이야말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많이 벌어봤자 말짱, 헛것이다. 절약은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절약에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두쇠의 삶에는 분명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 주부들은 알 것이다. 같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나 써야 할 돈인 줄 알았는데 안 써도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때 등 돈이 굳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이다. 돈은 쓰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안 쓰는 재미도 있다. 한 달 한 달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보람도 있다. 아이들이 있기에 더 철저히 절약할 수 있기도 했다. 아직 어려서 돈 들어갈 때가 적었고 아이들이 있기에 미래를 보면서 절약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더 아낄 방법이 없을까 싶어 늘 머리를 굴렸고 절약의 고수들에게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짠돌이 카페에 매일같이 출석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를 발견했으니 바로 선발 대회였다. 말 그대로 누가 더 짠돌이인가를 뽑는 대회인데 1등에서 50만 원, 1등에게 50만 원, 2등에게 30만 원, 3등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 상품권에 눈이 멀어버린 나는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슈퍼짠 선발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니 좀 도와줘요. 내가 3등 안에는 꼭 들 작정이니까 아이들 좀 봐줘. 나는 1편 식비 절약법, 2편 수입의 50%를 저축하는 법, 3편 투자하는 법,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누어 글을 써서 올렸다. 투표 결과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상에 뽑혔다. 사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내용의 글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내가 대상을 받았던 것은 젊은 나이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홀벌이 월급의 50%를 저축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 같다. 그 후 어떻게 알았는지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빗발쳤다. 출연료는 5만 원인 곳도 있었고 20만 원인 곳도 있었다. 철저히 절약하는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처음에는 출연료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좋았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았다.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출연하곤 했는데
아침마당이나 PD수첩처럼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나가자 더는 숨겨지지가 않았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책을 내도 될지 고민하다가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해보고자 마음먹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게 많은 용기를 준 수백 명의 작가들처럼 말이다. 이 모든 일이 전업주부였기에 가능했다. 미혼이었다면, 아이가 없었다면, 혹은 직장에 다녔다면, 그토록 절약을 할 생각도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약도 투자도 전업주부에게 월등히 유리한 게임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감사하다. 딴 집에 살면서 돈을 모아라. 반값에 얻은 빌라 전세. 아끼고 저축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저축만 해서는 자산을 늘리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금리는 사상 최저인데 물가는 계속 올랐다. 이유는 딱히 몰랐지만 대단히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결혼할 당시보다 수천만 원이 뛴 아파트 가격을 보며 남편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집도 없는 펀드 투자에 올인해서 내 집도 없이 펀드 투자에 올인해서 돈을 날린 생각을 하면 어이가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을 때는 펀드를 사들였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때는 모두 팔아치웠다. 반대로 투자한 것이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젊었고 아직 기회가 많았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적금이 만기되어 수중에 돈이 생겼고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이었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겠다 싶었다. 집을 사기로 남편과 의기투합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역세권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집을 보러 다녔다. 당시 대전 월평동의 하나로 아파트는 뒤에 갑천을 끼고 있고 21평과 24평으로 이루어진 단지라 임대 수요가 많았다. 게다가 24평은 전세가가 1억 1천만 원, 매매가가 1억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1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서 마음에 드는 1억 2,500만 원짜리 집을 발견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복도식 아파트는 살기 불편하다며 계단식 아파트를 권유하셔서 바로 옆에 아파트를 보러 갔다. 아버지 말씀대로 계단식 아파트가 훨씬 넓고 살기에도 쾌적했다. 우리가 본 집은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좋아서 손뼉을 치며 1억 7천만 원에 그 집을 매수했다. 집 상태가 워낙 좋아 1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 최고가를 경신하며 세입자를 들였다.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 2,500만 원을 들여 내 집을 산 것이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여서 더 오르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아껴서 훗날 1억 5천만 원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좋았다. 그렇게 집을 사고 우리는 1년 만에 전세가가 7천에서 8천만 원이 오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 있는 30평, 3평 빌라 1층 전세 7,500만 원이라는 글을 봤다. 방 4칸에 욕실이 2개라고 했고 게다가 아래층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1층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 2010년 당시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는 사상 최고치였다. 당장 집을 보러 갔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집도 넓고 튼튼해 보였다. 1억 1천만 원의 전세를 살던 참이었으니 이 빌라로 이사 오면 3,5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것이다. 가슴이 뛰었다. 계약서를 쓰러 간 날 특약사항에 재개발 시 이사한다라는 조항을 적으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동네가 재건축 추천 지역이라 그토록 저렴한 것이었다. 그제야 알아서 다소 찜찜했지만 어차피 아파트로 가기는 힘들고 그만큼 싼 곳도 없어서 바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빌라로 이사를 오면서 3,500만 원을 바로 정기 예금에 넣었다. 2010년 당시만 해도 2년 동안 3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 게다가 빌라는 관리비가 없어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더 절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가에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다. 예금 이자가 나오고 관리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었다. 우리 형편으로는 큰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남편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 주신 수고에 비하면
10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었다. 게다가 그즘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셨다. 나만 잘 살자고 남편을 키워준 시어른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예상치 못한 빌라의 삶. 빌라로 이사 오면서 절약에 탄력이 붙었다. 돈도 더 아낄 수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집도 넓고 이사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빌라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의 착각이었다. 지은 지 10년이 넘어 겉보기에만 튼튼했지 속은 구석구석 망가져 있었다.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윗집 보일러 배관이 낡아 누수가 일어난 것인데 그 때문에 우리 집 천장과 벽에는 곰팡이까지 생겼다.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를 말리고 다시 도배를 하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윗집의 누수는 내가 겪은 것만 모두 네 차례였다. 두 번은 보일러 배관이었고 한 번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또 한 번은 보일러 온수통에서 누수가 됐다. 누수라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배수구 사정도 좋지 않았다.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왔고 세탁실과 욕실 배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해 바닥이 흥건해지곤 했다. 뚫어뻥을 붓는 등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해결이 안 돼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 막힌 배관을 찾아 뚫는 일에 50만 원이나 들자 집주인이 한마디 했다. 이렇게 싸게 전세를 사는데 수리비쯤은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뿐인가 개미, 거미, 바퀴벌레, 돈벌레 등 온갖 벌레와 같이 살아야 했고 찻길 바로 옆에 빌라라 창문을 열어놓고 있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에는 골목이 어두워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이 집에 없는 밤이면 도둑이라도 들까봐 마음을 졸였다. 우리 동네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 신상 정보, 범죄 내용을 알려주는 통보서가 법무부에서 날아올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았다. 길을 걷다가 아이가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야간이야? 라는 말을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쉬, 조용히 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경비 아저씨도 없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1층 빌라라는 생각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남편이 야간 조이던 어느 날 새벽 6시쯤 누군가가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다가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 방금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우리 들어오는 소리를 착각했나 보네? 라고 하셨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다행히 좋은 이웃들을 만나면서 차츰 줄어들었다. 우리 아랫집에, 옆집에, 윗집에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적이 안심이 되었다. 정들도 많아서 식료품점에 다니시는 윗집 아주머니는 떡, 고기, 우유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들을 아이들과 먹으라며 나누어 주시곤 했다. 빌라에 살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은 추위를 타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 앞 건물에 가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았기에 그곳에서 보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고 온수 밸브는 아예 잠가 놓았다. 아이들은 얼음장 같은 물에 펄쩍펄쩍 뛰면서 세수를 했다. 추위에 단련되다 보니 남의 집에만 가면 더워서 창문을 열고서야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단련된 몸으로 지금도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뛰어논다.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행복했다.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전세금으로 살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가 학군과 관계없이 저렴한 전세를 살면서 종잣돈은 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리라 마음먹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아파트만큼 안락하지 않은 생활과 1,000만 원 정도 1,000원 한 장도 고민하며 쓰는 삶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증금 인상 없이 만 4년 넘게 빌라에 거주하며 저축과 투자에 집중했다. 빌라로 이사 온 것은 참으로 신의 한 수였다. 아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맞벌이는 어려워. 짠돌이 카페에 한 달
10만 원 살기에서 자극을 받고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돈을 적게 써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자린고비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아껴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1년에 1,8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더디게 느껴졌다. 최대한 아끼고 살았으므로 더는 아낄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육교사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에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경험을 쌓은 뒤 나중에 어린이집을 열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육교사 과정은 1년짜리 사이버 교육 과정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마침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집으로 한 달간 실습을 나갔다. 생후 15개월이 되어 아장아장 걷는 둘째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그러나 그 꿈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악몽으로 변했다. 새로 생긴 가정식 어린이집이라 그런지 일거리가 어마어마했다. 영양사가 따로 없어 식사 준비며 설거지가 모두 내 차례였고 청소와 이불 빨래까지 해야 했다. 세상엔 세탁기도 없었다. 둘째는 계속 울면서 내 뒤만 졸졸 쫓아다녔다. 청소기를 돌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를 업고 해야 했다. 허리가 휘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다. 원장님 눈치가 보여 쉴 수도 없었고 오는 둘째를 떼어 놓을 수도 없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에는 밥도 할 줄 모르는 집안일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남편과 한창 손이 가는 5살 배기 첫째가 있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했는데 날이 갈수록 집은 엉망이 되었다. 몸이 너무 힘드니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만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바깥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정작 내 아이와 가정에는 소홀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그 한 달의 경험으로 나는 절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이 있는 여자가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 경험으로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명언도 있지 않은가. 앉아서 책 읽고 강의 듣는 일은 피곤한 축에도 들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밖에 길이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고. 아이 키우는 주부가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것이 없다. 부동산 투자는 아이를 데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거나 집을 보러 다닐 때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눈치 주는 사람은 없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했다. 중개소를 순회할 때도 아이들과 함께 했고, 틈나는 대로 관심 지역을 돌아다닐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집을 수리하러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아이들을 동반했다. 아이들도 좋아했다. 얘들아, 우리 부동산 가자! 하고 불러 모으면 아이들은 와, 부동산, 부동산! 하며 기뻐서 방방 뛰었다. 집에서는 못 먹는 사탕을 원 없이 대접받는 건 기본이고, 만나는 어른들마다 예뻐해 주시니 그러는 것이다. 여름 휴가 때는 남들 다 가는 해수욕장 대신 온 식구가 인천부터 시작해 서울, 군포, 평택, 천안, 세종을 거쳐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때로는 아이들이 폐를 끼치기도 해서 그걸 신경 쓰느라 몸이 고되긴 했지만 혼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했고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주부에게 부동산 투자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복부인이 돈가방을 들고 다니며 어렵게 얻었을 정보를 요새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매매가나 전월세 시세는 물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개발 계획도 알 수 있다. 나는 대전에 살지만 서울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동대문구의 어느 동이 살기가 편한지, 노원구 학구는 어디가 좋은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땡땡 동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 동네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내일처럼 댓글을 달아준다. 학구는 물론 교통이며 편의시설, 아파트 시세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옛날처럼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밤 12시든 새벽 6시든 원하는 검색어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시간이 나는 참 좋았다. 마치 끊임없이 금을 캐는 기분이었다.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사람처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궁금해져 검색하다 보면 그 옆에 아파트는 얼마인지 궁금해지고 또 그 옆 하는 식으로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부자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야간 근무를 끝내고 남편이 귀가하는 오전 10시까지 단 몇 시간이라도 잠을 청했다. 자기 전에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는다. 여보, 땡땡 지역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남들이 알기 전에 빨리 가서 사야 하니 아침에 출발해요. 아침에 남편이 돌아오면 바로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출발했다. 좋은 지역에 좋은 매물을 잡으려면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밤새 일하고 온 남편을 운전기사로 대동해야 했다.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매물은 그 사이에 영락없이 팔려버린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도 들 것이다. 왜 부동산 투자가 주부가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가? 주식 투자도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게다가 발품도 들지 않아 밤새 일하고 온 남편 고생시킬 일 없으니 부동산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맞지 않았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내 기분도 천국에서 지옥을 오갔다. 주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다. 그뿐인가? 하루 중에도 수없이 오르내린다. 어떤 종목을 1,200원이 되면 사야지 마음 먹었다면 1,200원이 될 때까지 수시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오후 3시면 장이 끝나기 때문에 밤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편이 훨씬 낫다. 한 번 사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년까지는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사고 팔 때 외에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어서다. 아파트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는다. 아파트가 몇 달 만에 반토막 나는 일은 없다. 요즘처럼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할 때는 더더욱 하락하려야 할 수도 없다. 부동산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체재를 생산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다. 그래서 사용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리스크가 매우 적다. 반면 주식은 한 달에 몇 배가 오르기도 하지만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물론 주식도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없이 일희일비하게 된다. 그런 감정의 기복은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또 여자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주식이 남자의 투자법이라면 부동산은 여자의 투자법이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남의 편인가, 나의 편인가? 전업주부에게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니 말이다. 많든 적든 그 돈이 있기에 투자도 할 수 있다. 한국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시간을 조사한 통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맞벌이 부부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자가 밖에 나가 일을 한다고 해서 살림과 육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직장에 다니다 보면 투자까지 할 여력이 없다.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딸린다. 내 남편 역시 요리나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에는 무관심한 남자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일이라면 내 요구와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나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부동산을 보러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 남편이 늘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었다. 강의를 들으러 갈 때면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 해주었다. 전세 놓기 전에 집을 수리하는 일도 항상 같이 해준다. 남편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아내의 일만이 아닌 자신의 일로도 여긴다.
혼자서도 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부동산을 보러 다닌다.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정보도 얻어온다. 이제는 매매 계약을 할 때 남편 혼자 보내도 불안하지 않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나 할까?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경매에 관심을 가져 책을 찾아 읽고 틈나는 대로 강의를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관심이 많지만 경매 쪽은 일부러 깊이 공부하지 않는다. 경매는 온전히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이 경매 물건을 보여주거나 책이나 강의에서 얻은 정보를 이야기해주면 오버 리액션을 하곤 했다. 여보, 대단해. 나는 정말 남편 잘 만났어. 앞으로 경매 쪽은 내가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모두 알아서 해요. 남편은 으쓱해져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실은 모두 알아서 하지는 않고 나에게 꼭 상의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나 역시 경매에 눈을 뜨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제는 경매 투자도 하고 있다. 남편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지만 어쩌겠는가. 내 눈에 돈이 보이는 것을 투자는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어쨌든 남들은 내 남편 같은 사람도 없다고 칭찬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내 편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겠다. 내 편이 될 때 남편은 일당백의 지원군으로 거듭난다. 남의 편? 이제 나의 편. 남편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많은 여성이 나에게 하소연한다. 남편이 투자를 반대해요. 부동산은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면서요? 울성을 짓는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절약을 하세요. 종잣돈을 모으세요.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믿을 만한 모습을 최소 1, 2년간 보여주세요.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이라면 종잣돈을 모으는데 최소 1, 2년은 걸린다. 당장 투자를 하고 싶겠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적은 돈도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고 어렵게 모은 만큼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도 되어준다. 무엇보다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남편에게 지금 당장 선언하라. 앞으로 1년간 아끼고 아껴서 종잣돈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겠어. 그러고 나서 실천하면 된다. 홈쇼핑을 끊고 드라마를 멀리하고 부동산 책을 쌓아놓고 매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김유라라는 여자의 책 한 번 보더니 투자하겠다고 나선다면 내가 남편이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밤낮으로 공부하고 알뜰히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편은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다. 아내를 믿어보고 싶어질 것이다. 투자에 대한 나의 열정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야 한다. 떡밥 던진, 떡밥 던져 관심 유발하기. 그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가지만 넌지시 흘려라. 여보, LTV가 70%로 상향된대. 우리 집이 2억 원이니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야. 지금 책 읽고 있는데 고작 1,000만 원으로 월세 20만 원이 나오는 아파트를 샀대.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1년만 하면 365개의 떡밥을 던질 수 있다. 남편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길 것이다. 1년까지도 필요 없다. 서너 달이면 아내가 읽는 책과 아내가 알아보는 정보에 호기심을 갖고 투자의 흥미를 느낄 것이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하기. 장을 볼 때 나는 미리 작성한 목록 외의 품목은 아무리 큰 폭으로 할인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렇게 안 쓰고 저축한 금액을 연말이면 엑셀 파일로 정리해 프린트해서 남편한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느 곳에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해시켰다. 투자를 할 때마다 남편에게 완벽하게 브리핑을 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처음 산 집이 1년 만에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오른 것도 주효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일이 이어지자 어느 순간 남편이 말했다. 나는 터치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야호!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었다. 나는 경제권을 쥐고 투자의 자유라는 날개를 달았다. 지금은 남편의 전적인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은 나 혼자 하고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반대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투자가 혹여 잘못되면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심하면 가정이 파탄난다. 반면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는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같이 헤엄쳐 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남편만큼은 나를 적극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데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반면 남편이 내 편이 되면 투자에 성공하든 망하든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부부 사이가 오히려 돈독해진다. 배우자가 반대한다고 몰래 투자해서도 안 된다. 설사 큰 수익을 얻었다 한들 이 또한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내가 큰 수익을 얻어 자랑을 해도 배우자는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남편은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반려자이자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며 든든한 지원자다. 남편을 남의 편으로 밀어내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자가 살기 좋은 집이 좋은 집이다. 내가 아파트만 고집하는 이유. 나는 아파트에만 투자한다. 여자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어느 가정이든 집에 대한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다. 남편은, 남자는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면 그뿐,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여자다. 부부가 같이 집을 보러 다닐 때 계약이 성사되는 집은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일까? 아니면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일까? 열의 아홉은 후자다. 예컨대 남자는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여자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멀어서 싫다고 한다면 그 집은 계약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남자는 직장이 멀어져서 싫다고 하는데 여자는 아이를 봐줄 친정이 가깝다고 좋아한다면 그 집은 계약이 된다. 아이가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신혼부부든 중년부부든 집을 선택하는 데는 여자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집이라는 공간의 주인은 여자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도 여자의 취향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자는 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다. 물론 경호원이 지키는 저택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하고 말이다. 둘째, 튼튼하다. 내가 4년간 살았던 빌라는 주인이 직접 지은 건물이라 싱크대도 브랜드 제품이었고 창호도 견고하고 좋은 자재를 썼다. 그런데도 건축 연도에 비해 노후 정도가 심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때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는데 빌라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로 알고 버텼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최저가로 날림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빌라는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내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마감했는지 알 수가 없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다 해도 과연 몇 년 동안이나 짱짱할까? 10년이 넘어가는 순간 인테리어 공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망가지기 시작한다. 지은 지 10년만 지나도 빌라는 20년 된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노후화된다. 셋째, 관리가 잘 된다. 이에 비해 빌라는 주인이 여러 명이어서 관리의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처럼 관리 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두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내가 살던 빌라 윗집은 배관이 자꾸 터지니 아예 집을 팔고 떠났다. 우리 집주인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에 말하라고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도와주지 못할 영역이라면 관리소 측에서 업자를 연결해주고 집주인은 수리비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아파트는 거주자가 겨울에 눈을 치우지 않아도 되고 정원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조경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계단이나 복도 물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마당이나 대문 앞을 쓸지 않아도 된다. 외부 공간 청소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집안도 소독해준다. 소방시설도 점검해주고 쓰레기 처리도 해준다. 한마디로 알아서 관리해준다. 물론 그 비용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력적인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넷째, 학교와 놀이터가 있다.
학교가 단지 안에 없더라도 대부분은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등하교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놀이터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린이 도서관을 꾸리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 키우기에 제법 좋다. 다섯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무인 택배함,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차 공간, 경로당 등은 빌라에는 없는 시설이다. 즉,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빌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나는 빌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여자가 살기 힘든 집은 좋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빌라가 돈이 안 돼서가 아니다. 나처럼 평범한 주부인 지인 한 명은 수년간 반지하 빌라만 공략하여 큰 수익을 냈다. 그녀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반지하 빌라만 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다고 한다. 또 다른 지인도 인천에 재개발 지역 20평짜리 반지하 빌라를 경매로 3천만 원에 구입해 25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대출 2,500만 원에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았으니 자기 자금은 하나도 들지 않은 셈이다.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15만 원씩 남는 구조다. 투자금이 제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적은 돈이 아니다.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는 그런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뉴스테이 지역으로 선정되어 대박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빌라 투자로도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다. 더욱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초보자들은 빌라 투자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문제는 빌라 투자는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누수 등 하자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세입자의 불만 전화에 지친 나머지 부동산에는 더 투자하고 싶지 않아진다고들 한다. 나는 빌라에 살면서 직접 불편을 겪어봤기에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빌라를 권하기가 양심상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있다. 내가 살기 싫은 집에 남더러 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아파트는 구입하지 않는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있었던 일이다.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분석을 열심히 해서 투자하면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얻고 계약서를 쓸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 노인들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데 나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술은 물론 인스턴트 식품도 먹지 않는다. 꼭꼭 숨겨놓고 아이가 자거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몰래 먹는다. 얍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어른이라면 항상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교양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어른들이 있는 아파트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 결국 투자 결심을 접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천에서 7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사실이다. 눈앞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셈이다. 그걸 알았을 때 초보 투자자 시절이었다면 우울증에라도 걸렸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인 터라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기회는 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훗날 내가 그 집을 팔 때 어떤 아이 엄마가 집을 보러 와서 같은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 아파트는 6천에서 7천만 원이나 오른 것이 아니라 6천에서 7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대낮에 깡소주를 마시는 노인들이 없었다면 1억은 오르지 않았을까? 나는 현장에 가면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유심히 본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여자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친구와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청소년들, 그들의 인상을 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보는 채 하면서 슬그머니 살핀다. 여자의 마음으로 본다. 여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아이 엄마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착하고 똘똘한 아이들과 마음씨 좋은 아줌마들과 점잖은 노인들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내 아이의 친구, 친구의 엄마,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테니 말이다. 남자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 못한다. 남자들에게는 위치와 가격만이 중요하다. 남자에게는 없는 눈을 여자는 갖고 있다. 여자의 영역인 집은 여자가 투자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자가 주부에게 딱 맞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오늘은 94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챕터 3,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구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